네. 네, 안녕하세요. 발차기 장진호입니다. 네, 제가 잠깐 버벅거렸네요. 제 목소리 들리시고, 화면 보이시고, 그죠? 자, 저는, 발차기를 운영하고 있는 장준호라고 하고요. 저와 발표자가 있는 곳은, 여기는 미국 LA이고요. 현재 시간 저녁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USD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고요. 제가 카메라가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네, 이제 카메라가 보이실 것 같아요. 네. USD나 USD 세미나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그 USD라는 여러분 그 시스템이 헐리우드 VFX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안 써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마야 2022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USD가 국내 스튜디오의 개발 환경과 개발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번 행사의 그 아젠다를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크게 3부로 나누어질 예정이고요. 쉬는 시간 없이 쭉 그냥 그대로 갈게요. 저희가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자, 1부에서는 오늘의 주인공, 발표자, 현재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로 근무하고 계시는 정계도님이 드림웍스에서의 그 USD 활용기에 대한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2부에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그 김도환 부장님께서 실제 마야에서 USD를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떤 편리함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비교 자료를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3부에서는 Q&A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연이나 Q&A 시간에 답변을 이제 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또 있다면 그 Q&A 시간에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실시간 이벤트가 가지는 그런 묘미거든요. 자, 그러면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교도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계도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정계도님은 한국에서 1998년도부터 TV, CF,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부터 CG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상하게 그 CG 1세대 분들은 대부분 TV나 뭐 광고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렌더링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죠? 미국에서 그러면 학교를 이제 유학을 하신 건 아니신 거네요? 네, 유학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 일하던 회사가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좀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소니 갓 오브 워 같은 유명한 게임 시네매틱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그 커리어가 있는 디즈니. 자, 디즈니에서 여기 날짜 시간을 보면 커리어의 기간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6년이라면 거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디즈니에서만 근무를 하신 건데 그동안 그 회사를 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요? 네, 몇 번 있었고요. 사실 2010년에 드림웍스의 테크니컬 디렉터 포지션으로 면접받다가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다가 다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게 2016년에 7년 다시. 후에 다시 또 오게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저도 그 미국에서 첫 직장을 9년을 다녔어요. 저도 꽤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근무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영주권이라는 부분이 좀 걸려 있어서 사실 뭐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후회는 안 돼. 재밌긴 재밌었어요. 근데 하지만 궤도님은 이제 저처럼 영주권에 의해서 그런 노예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죠? 예, 예. 저는 사실 디즈니 입사 전에 영주권 받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었는데요. 제 성향도 좀 그렇고 또 회사도 만족스러운 편이어서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오랜 동안 디즈니에서 계시다가 드림웍스 이제 디즈니 생활 청산을 하시고 드림웍스로 가시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디즈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좀 신선했던 게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궤도님의 이력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툰타운 온라인이라는 어린이용 온라인 게임 개발에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모바일 게임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2007년 당시에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어갖고 지금 같은 모바일 게임은 없었고요. 이거는 PC용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되게 익숙한 이미지인데, 그러면 캐리비안 해적을 게임화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뭐 이렇게 디즈니가 ILM을 인수하면서 그 캐리비안 해적의 그 IP를 가져와서 게임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원래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가 디즈니랜드에 있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놀이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디즈니 영화였어요. ILM은 그 VFX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디즈니 IP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 캐리비안, 우리가 잘 아는 조니 뎁이 나오는 캐리비안 해적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 놀이기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저만 몰랐, 나만 몰랐나? 어쨌든 새로운 상식을 알고 갑니다. 몰랐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게임이죠. 그죠? 그 클럽 네. 펭귄이라는, 그죠? 예. 음. 여기도 이제 PC 게임, 이것도 PC 게임인 건가요? 예, 예. 클럽 펭귄은 이제 PC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이때쯤 돼서는 모바일 많이 쓰게 돼서 나중에 모바일로 포팅 됐고요. 제가 그 포팅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아마 디즈니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디즈니에도 이렇게 게임 개발을 많이 했었다는 거를.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를 또 보고 갈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 이거는 한 몇 초죠? 30초 정도 되니까 볼게요. 아니 이거는 저기 뭐야? 그냥 애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대박이 친 건가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플레이메이션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쳐서 제가 이후로 디즈니에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완전히 망해서 저희 부서가 전원 정리 해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드림웍스로 이직하게 된 겁니다. 레이업, 예, 파이어, 레이업. 레이업. 예. 이게 레이업과 파이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 저희가 잘못해서 잘린 건 아니고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요. 비즈니스를 정리해서 예. 예, 오케이. 근데 저도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회사를 다녔거든요. 시네픽스라는. 지금은 없어요, 그 회사가. 근데 거기서 이제 아쿠아키즈라는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행을 결심했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어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드디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예.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뭐 드림웍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드림웍스랑 디즈니의 대결 구조가 아니고 드림웍스랑 픽사가 좀 많이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 관련 기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뭐 히스토리도 있고 서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주제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알아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궤도님 2016년도 이후부터 참여했던 거는 드래곤 길들이기 그리고 크루즈 패밀리 UAG 같은 애니메이션들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표자 소개는 대략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USD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USD와 드림웍스에서 어떻게 USD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USD가 달러의 USD는 아닌 거는 아시죠? 그죠?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 교수님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약자인가요? What does it stand for? 영어 잘하시네. 네, 아이고, USD는 몇 개 알아, 몇 개 예, 알아. 예. 미국 달러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개발해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파일 포맷 그리고 관련 API 툴들의 집합입니다. 유니버셜 씬 디스크립션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씬이라고 하면 보통 배경, 캐릭터, 프랍 등이 배치되고 카메라가 설치된 컨텐츠 제작 장면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이러한 씬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떤 배경, 캐릭터 에셋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조명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씬 디스크립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으로 범용성을 강조한 거죠. 그만큼 유연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픽사에서 개발된 씬 디스크립션 시스템 중에서 약 4세대라고 하네요. 그러면 픽사는 앞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 USD를 쭉 개발을 해온 건가요? 네, 예. 그게 1995년에 첫 장편 토이스토리가 개봉했을 때만 해도 이런 씬 디스크립션 시스템은 없었다고 하고요. 1998년 개봉한 벅스라이프 때 1세대에 해당하는 맨V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2004년부터는 이제 프레스토라는 2세대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있었대요. 그리고 2008년부터 타이디신이라는 3세대격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프레스토랑 타이디신 둘 다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2012년부터 USD라는 4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16년 7월에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네요. 이 USD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딱 USD를 만들자 해서 뭐 만든 게 아니고 개발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픽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USD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USD를 통해 모델링 데이터 같은 에셋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데이터가 부서 간에 공유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데이터들이 결합하고 공유될 때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버라이드 하는 방식으로 동작해서 각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구성되는 방식은 제가 잠시 뒤 저희 회사에서 적용한 방식을 설명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D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라이브러리하고 툴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와 여러 툴들이 제공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USD를 사용하면 무료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USD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료고 USD를 사용할 때 유용한 툴들이 포함되어 제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전이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건 USD는? 아니고요. 완전 무료고 심지어는 이제 소스 코드까지 제공되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이제 개발이 USD도 계속 이제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도 무료로 제공이 받고 네, 100% 네. USD 웹사이트를 통해서 평생 무료.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아, 좋다. 근데 궁금한 게 그 픽사 말씀하시는 게 이제 픽사 스튜디오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잘 만드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나눔을 주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게 경쟁사들도 사실은 당당히 있거든요. 드림웍스도 픽사의 경쟁사고 또 애니멀 로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들에게 이 픽사에서 그 피와 땀이 섞인 이 USD를 그냥 무료로 그렇게 준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픽사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픽사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아시는 그 EXR 포맷도 ILM에서 개발해서 오픈한 거고, 알렌빅 같은 경우는 소니가 개발해서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웍스도 이펙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VDB를 개발해서 오픈했고요. 이런 기술 공유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도 생겨서 이런 영상업계의 기술 공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픈소스 공개를 하면 향후 개발 과정에서는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림웍스에서 어떻게 USD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저희의 주제, 예, 드림웍스에서의 USD 실무 적용 사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 자료는 2018년 시그라프 때 저희 드림웍스 파이프라인 엔지니어인 알렌 블레븐스하고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이크 머레이가 제로 투 USD in 80 days라는 제목으로 80일 만에 USD 적용하기 뭐 이런
제목으로 진행했던 발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달력이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발된 레이트레이싱 렌더러인 문레이를 드래곤 길들이기 3편에 적용하기로 했고 또 동시에 그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씬 디스크립션 시스템을 USD로 교체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2017년 봄에 USD 도입을 결정했는데 당시가 드래곤 길들이기 3편 제작 중이었고 그해 말 정도부터 라이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많이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빼고 세보니까 정확히 82일이 걸렸더라고요. 그 이 82일이라는 그 기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달력까지 해서 보여주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게 뭐 어떤 80일이 뭐 길다는 거예요? 뭐 짧다는 거예요? 왜 80, 뭐 어떻다는 이게 건가요? 이제 저희는 엄청 짧다고 생각이 들어서 달력을 넣었는데요. 이게 당시는 USD가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마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할 것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는 마침 USD와 유사한 저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 기간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 당시 2017년 당시에는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마야 2022에서는 이제 USD가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가 있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음.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냐면 먼저 저희 회사의 R&D 부서하고 파이프라인 부서 그리고 TD들을 모아서 이 USD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당장 도입할 건 뭐고 좀 장기적으로 나중에 도입할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를 했고요. 각 부서들이 서로 다른 요구 사항들을 조율해서 통합적인 도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말고도 여러 다른 회사들도 USD를 도입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정보와 의논들을 기반으로 첫 번째 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을 세웠고 이 버전 1 개발을 위한 스케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프로토타입 버전이 완성됐는데 또 이를 테스트해 볼 플랫폼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마침 그 당시 저희가 단편 애니메이션 빌비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비를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새로운 USD 워크플로우를 도입해 봤고요. 저희 문루의 렌더러도 이 빌비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 빌비를 잘 모르시죠? 이게 빌비를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빌비는 전체는 아니고 그 빌비의 어떤 일부분 클립인 것 같아요. 제가 한 편 보고 가실게요. 너무 귀여워 캐릭터가.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뭐 VFX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렇게 작은 단편 프로젝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음.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빌비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장편인 드래곤 길들이기 3편부터 본격적으로 USD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도입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USD 도입할 때 저의 목표는 모든 부서들이 USD를 사용해서 작업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드림웍스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먼저 이렇게 각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업 환경에서 어떤 이제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가 그 환경 안에서는 뭐 필요한 만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이 아티스트들은 파이프라인의 다른 부서들이 사용할 이 지오메트리 데이터라든가 텍스처 파일 같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 에셋 데이터들은 공통의 씬 디스크립션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작업을 퍼블리시하게 되면 이 씬 디스크립션은 이 최신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가 되고
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덕트들을 레퍼런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작업 환경 바깥에서도 이 씬 디스크립션을 검사하거나 변경하는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무결성 체크라든가 최적화 등의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드림웍스 파이프라인은 이런 그림과 같은데요. 이제 모델링, 서피싱, 리깅 이렇게 에셋을 만드는 부서에서 각각의 에셋을 만들고 나면 이 레이아웃 부서에서는 그 에셋을 모아서 샷을 구성하고요. 그러고 나면 애니메이션, 크라우즈, 맷 페인팅, 크래프터 이펙트 등 샷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 샷 작업을 수행하고 이 모든 데이터가 라이팅 부서로 모여서 라이팅 작업하고 렌더링하면 저희 이미지 파이널링이란 거쳐서 영화의 최종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부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공통의 씬 디스크립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씬 디스크립션을 바로 USD로 교체하는 것이 USD 도입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약간의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몇몇 인하우스 프로그램들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저희의 씬 디스크립션 시스템인 ASG에 아주 깊게 통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기간 안에 USD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최소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전 씬 디스크립션인 ASG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USD를 사용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래곤 길들이기 3편에서 사용된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렇게 파란색 빗금으로 쳐진 부서들, 서피싱, 맷 페인팅, 라이팅, 이펙트, 캐릭터 이펙트는 USD만 제가 사용한 부서들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빗금이 친 레이아웃, 크라우드, 모델링은 기존의 ASG와 USD 모두 사용했고 이 주황색으로 빗금 친 리깅과 애니메이션 부서는 저희 기존 ASG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SG와 USD로 나눠진 파이프라인 때문에 곤란이 생길 수 있는 부서들이 있는데 마침 저희는 핸드오프라고 불리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가 다른 부서로 데이터를 옮길 때 그 데이터 포맷의 컨버전이라든가 뭐 밸리데이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오프 과정 중에 ASG와 USD 데이터를 싱크하는 과정도 포함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 드림웍스에서 사용하는 에셋 USD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USD 에셋 구조를 도입할 때 가장 목표로 뒀던 부분은 기존의 ASG에서 사용하던 것과 가장 유사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런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유연성 확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스튜디오들이 파이프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다른 버전, 다른 개발 환경, 프로젝트의 성향들이 다 다른, 그렇게 셀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USD는 이런 기존의 개발 환경과의 어떤 융합에서 좋은 유연성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래서 USD에 유니버셜이라고 U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에셋 스트럭처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제 먼저 각 에셋의 기본이 되는 레이어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에셋의 종류, 그리고 이제 USD 구조, 라이브러리 상에서의 경로 이런 메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델링 부서가 작업을 해서 에셋의 알렘빅 지오메트리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이 당시에는 USD 지오메트리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알렘빅을 사용했어요. 약간 과도기적으로.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에 서피싱 부서에서 쉐이딩은 USD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서피싱 쉐이딩은 USD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에셋의 기본적인 USD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에셋이 포함되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일드 에셋을 선택할지 이런 옵션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USD가 베리언트라고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트 부서에서 특정 캐릭터에게는 어떤 종류의 의상을 입히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런 선택 사항들을 탑 레벨 에셋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모아서 제공을 했고요. 이런 외향을 선택하는 옵션 말고도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 그 LOD 또 USD를 통해서 지원이 됐고 3D 뷰포트 내에서 가볍게 보이게 하는 프락시도 USD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샷 USD 구조를 설명드릴 텐데요. 샷 USD의 메인 레이어에는
타이밍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저희가 편집해서 새로운 컷이 만들어지든지 샷의 길이가 변경되면 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샷 USD의 매니페스트 USD라고 불리는 기본 설치 레이어가 있어서 여기서 다른 레이어의 에셋들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 매니페스트에는 레이어 붓에서 설치한 캐릭터나 프랍, 셋, 카메라 등 연결돼 있고 또 다른 샷의 매니페스트나 아니면 시퀀스 레벨의 레이어를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레이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그 에셋이 처음 샷에 설치될 때는 기본 라이브러리 포즈 설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이 되고 나면 애니메이션, 베이크된 애니메이션 모델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애니메이션 USD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그 각 에셋의 모델 경로가 베이크된 디폼 지오메트리 경로로 오버라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스탄싱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 샷별로 인스탄싱 상황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산을 만들어서 나무를 다 인스탄싱 했지만 특정 샷에서는 어떤 나무가 카메라 앞에 걸리면 그 나무만 선택해서 인스탄싱을 껐다든지 이런 식의 샷 특화 작업을 해야 되는 레이어를 instanting.usd에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 부서별 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어 부서부터 시작해서 최종으로는 라이팅 부서까지 이렇게 해서 라이팅 부서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돼서 마지막으로 렌더링 할 때는 라이팅 부서가 오버라이드 된 데이터로 렌더링 되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드림웍스 작품들 보면 이제 라이팅이 참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픽사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글쎄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있을 때는 라이팅 부서가 별도로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 제 기억에 그 컴파지팅 하시는 분들이 했거나 배경에서 어떤 다른 파트에서 그냥 사이드로 그냥 했지 그렇게 특별히 라이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좀 규모가 있고 이제 잘된 라이팅을 참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스튜디오들은 게임 쪽도 마찬가지, 영화 쪽, VFX 모든 다 그런 스튜디오들에서. 예, 저는 저희 회사 라이터들한테서 제가 되게 놀란 게 아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테크니컬한 부분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파이프라인에 마지막에 계셔서 그런지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도 되게 높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 보편적인 USD 설계를 따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만의 상황에 맞게 좀 USD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변경은 USD를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듈로 쪼갰어요. 그래서 USD의 코어, 이미지 부분, 뷰 부분, 뭐 알렘비 관련 부분, 후디니, 카타나, 마야 관련 부분을 쪼개서 저희 그 개발 속도를 높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파이프라인에는 일종의 환경 변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A-DIL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쓰면 이게 실제로는 디렉토리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3 마스터의 시퀀스 101, 샷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USD 내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에셋 리졸버를 개발해서 사용했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USD를 국내 스튜디오가 제대로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파이썬이나 멜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 이제 USD는 파이썬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파이썬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멜은 아니고요. 예. 근데 저희처럼 좀 더 깊게 사용하시려면 C++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필수가 아닌 거예요. 필수는 아니고. 그러면 마야 2022의 USD 기능만을 사용을 하면 파이썬이나 C++를 사용을 안 해도 충분히 USD의 장점을 도입할 수는 있다. 네, 그런 거죠. 정리가 됐네요.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인력을 많이 보유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개발 인력을 많이 보유한 대규모의 스튜디오 말고도 다양한 규모의 스튜디오에서도 마야 2022의 USD 지원 기능을 사용하면 USD를 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개발 인력이 있으시면 좀 더 파이썬도 쓰시고 좀 더 깊게 사용하시고 또 C++도 하실 수 있으면 또 더 깊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USD는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만의 정보를 담은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해서 사용했어요. 뭐 에셋의 종류가 environment 에셋이라든가 이 에셋에 태그를 붙여서 이건 이제 식물이다 이렇게 저희가 태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샷 경우에는 시작 프레임 100프레임이고 끝 프레임 200프레임이고
오디오 파일은 이 경로에 있고 오디오 파일의 시작은 91프레임부터다. 이렇게 이런 정보도 메타데이터를 해서 기존의 툴들과 더 쉽게 통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새로 개발했던 그 문레이 렌더러의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기본 USD 스키마가 지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시저럴 스키마를 만들어서 렌더러로 데이터를 바로 전달을 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문레이 렌더러에만 필요한 어떤 프리미티브 또 어트리뷰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USD API를 통해서 확장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문메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 이 질문 전에 아까 제가 빌비 영상을 공유를 안 했었나요 혹시? 아까 하셨어요. 했었나요? 예. 안 됐었나요? 자, 여러분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돼요. 빌비. 예. 아,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나 왜 검색 공유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 아까 봤는데. 공유되었어요? 아 네네. 누가 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음. 오케이, then never mind. 자, 문웨이는 이제 드림웍스에서 개발된 인하우스 렌더러잖아요. 그러면 어, 저는 뭐 웨타나 픽사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그들도 회사마다의 자체 스튜디오의 그런 렌더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자체 렌더러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인 렌더러, 뭐 게임 회사도 자체적인 게임 엔진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한 부분일까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 게 픽사나 드림웍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시작될 때 쓸만한 상용 렌더러가 없어서 직접 개발을 해야 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상용 렌더러의 새로운 버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기술 지원도 회사 내부에서 좀 더 빠르게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외에 또 저희는 USD 자체에서 제공되는 USD 뷰 같은 굉장히 유용한 툴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툴이 좀 있어서 몇 개 만들었는데 USD 파일 브라우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USD를 쉽게 브라우징하고 내용을 볼 수 있고 에디팅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만들었고 이걸 저희가 USD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가시면 다들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이팅 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이렇게 미리 그 앞에 있는 부서들도 렌더링을 해서 그 씬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리라이트 관련된 시스템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드림웍스에서도 픽사 USD를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또 디벨롭을 해서 그걸 또 다른 스튜디오와 함께 공유를 한 거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USD를 사용하지 않았던 스튜디오라면 이 USD 도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정말 일도 없어 보이거든요, 예. 제가.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픈 소스로서 함께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을 또 함께 공유하고 한다는 거는 그냥 USD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떠나서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서로 윈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 오픈 소스 사실 저는 네, 그 되게 네, 좋은 것 정말, 같아요. 예. 네, 정말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USD 적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각 작업 부서들 간에 작업 과정이랑 데이터를 분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분리를 하신다고 해서 부서 간 디펜던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부서 간의 작업 과정과 데이터를 분리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시고 동시에 작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이 USD를 씬 디스크립션으로 사용하셔서 부서 간 데이터 교환의 기본을 USD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USD는 이제 멀티 스레딩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에 무척 빠르고 아주 효율적이어서 그리고 또 그 USD의 레이어링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더 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구성이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시면 장점이 이런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이터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샷건의 태스크 업데이트 같은 것들도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이 씬 디스크립션 상에서 돌아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USD를 기반으로 부서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네, 발표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 정계도님으로부터 드림웍스의 USD 실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래요. 이게 USD가 그만큼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30분 정도 지났나요? 3, 40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USD와 같은 시스템이 스튜디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많은 VFX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각자 개발을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같은 회사 내에서도 프로젝트마다 개발 시스템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개발을 멈추지 않고요. 드림웍스의 이 USD 적용 사례를 보셨듯이 이런 스튜디오들이 USD를 도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프로젝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약간 조금 이론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어려운 느낌도 들었는데요. 이번 1부에서는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도환 부장님께서 마야 2022에서 어떻게 USD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실무적인 어떤 내용의 발표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김도환 부장님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이게 공유할 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앞에 내용들 잘 보셨죠? 저도 제 나름대로 USD를 많이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 딱 들으니까 이제 뭐가 이제 완성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USD에 대한 그것들을 마야를 통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진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마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게 2022 버전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게 오픈 소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플러그인 형태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USD를 쓰시려면은 마야 2022 버전부터 가능하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큰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게 많지 않을까? 이전에 했던 거 방식이랑 어떻게 다르지?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작업했던 그대로 그 패턴대로 USD에서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USD를 마야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전에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링 하신다. 그럼 모델링을 다 하신 다음에 그냥 USD로 엑스포트를 하시고 그럼 이제 USD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씬을 구성을 할 때 레퍼런스로 많이 불러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USD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불러와서 씬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 부서별로 맞게끔 그 씬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 해왔던 방식이랑 크게 다를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US 데이터를 어떻게 엑스포트 하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FBX나 OBJ 같이 엑스포트 할 때는 파일 메뉴로 가시잖아요. 똑같아요. 파일 메뉴 가셔서 엑스포트 올 또는 엑스포트 셀렉트를 통해 가지고 USD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옵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쉐이더는 머티리얼을 어떤 걸 쓸 건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데이터 특히 이제 베이크된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데이터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 뭐 기타 뭐 스켈레톤이라든가 그런 옵션들을 조금만 손봐 주시면은 바로 엑스포트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엑스포트 하게 되면은 USD라는 파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마야 파일하고 용량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똑같은 마야 파일인데 첫 번째 보시는 파일 같은 경우 1.7 거의 1.8기가 정도 되는 이 데이터죠. 이 안에는 이제 순수 폴리곤 데이터만 들어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파일이죠.
이거 제가 이제 USD로 엑스포트 하니까 거의 10분의 1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USD 같은 경우는 엑스포트 할 때 꼭 필요한 데이터만 엑스포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오메트리 정보라든가 애니메이션, 재질, 조명 카메라 이런 거 필요한 정보들만 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야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값도 있지만은 이 파일을 불러와서 마야에서 뭔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세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정보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무거운 거거든요. 그다음 제가 또 알림비 캐시 데이터도 제가 한번 USD로 엑스포트를 해봤더니 용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캐시 같은 경우는 한 100프레임 정도 제가 테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뭐 11기가 거의 12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가 2.3기가 정도로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파일도 되게 최적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불러올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거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불러올 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FBX나 OBJ 같이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USD 그 자체로 불러오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임포트는 이제 뭐냐? 임포트는 똑같아요. FBX나 OBJ나 USD나 임포트는 똑같아요. 임포트 한다는 것은 그 파일을 마야가 작업할 수 있게끔 마야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컨버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USD도 그렇고 FBX도 그렇고 OBJ도 즉 임포트를 통해서 갖고 온 USD 데이터는 더 이상 USD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야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는 없다. 마야 원본 데이터는 없는데 USD 파일은 있어. 근데 USD 파일에서 뭔가 변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임포트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버텍스를 수정을 한다든가 디포머를 적용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그 오브젝트의 형태를 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통해서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거 작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세이브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이브 하게 되면 마야 파일로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USD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아까랑 똑같이 엑스포트를 통해서 USD 데이터로 엑스포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진짜 USD 파일을 진짜 USD 파일로 불러오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중간 조금 하단에 유니버셜 씬 디스크립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안에 두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 stage with new layer 아니면 stage from file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는데 스테이지가 뭐지? 하고 이제 좀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스테이지는 마야의 씬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야의 씬은 이제 마야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마야 데이터들이 있는 게 마야 씬이잖아요. 그래서 USD 스테이지는 USD 데이터로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씬을 구축한 것을 그냥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히.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USD 파일을 컨버트해서 마야 파일로 변화를 시켰다라면은 이 스테이지로 불러오게 되면은 USD 파일을 레퍼런스 형태로 링크가 걸려요. 그러면서 메타데이터만 불러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USD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걸 통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USD 데이터와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은 USD 데이터와 일반적인 마야 데이터를 혼전해서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구별할 방식 어떻게 USD이고 어떤 게 마야 파일을 보시면 아웃라인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왼쪽이 아웃라인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USD에 대한 스트럭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가서 반드시 쉐이더라는 항목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만 이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USD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라인에서. 그다음 뷰포트에서의 차이점 뭐냐면은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 데이터에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이 폴리곤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하지만은 US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도 어떠한 정보가 뜨지를 않아요. 왜냐? USD 데이터에 있는 메타 정보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걸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USD 데이터 얘를 변화를 해, 뭐 다른 걸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원본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한 다음에 USD 데이터로 엑스포트를 하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 USD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변화를 하고 그다음 엑스포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아까 전에 마야에서 씬을 구성하듯이 USD로 스테이지를 만드는 거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개념 자체는 여태껏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작업을 하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야에서 빈 스테이지를 만들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어셋들을 USD로 엑스포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엑스포트된 USD 데이터를 레퍼런스를 통해서 끌어오는데 그때 이제 스트럭처를 짤 때에는 여기서 제공하는 뭐 엑스폼이라든가 스코프 아니면은 데피니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구조를 짜게 돼요. 그래서 하는 방식은 레퍼런스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USD 그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는 USD 그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마찬가지로 create 메뉴에서 universal scene description 그리고 스테이지를 만들 때에는 스테이지 with new layer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웃라인에서 보시게 돼요. 그럼 아웃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그 스테이지 거기서 쉐입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뉴가 떠요. 거기서 add new 프림 해가서 여기서 이제 뭐 x폼이라든가 definition이라든가 아니면 scope 이런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놔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x폼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냐면은 마야에서 그룹 있잖아요. 오브젝트들을 그룹하는. 그래서 그런 그룹할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x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데이터가 있는 그런 형태의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USD 데이터를 레퍼런스로 불러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definition으로 된 거를 통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스코프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형태, 움직이지 않은 오브젝트를 정의를 할 때 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폼 값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코프에다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스트럭처를 짜시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스트럭처가 완성이 되면은 레퍼런스로 USD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노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Reference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USD 데이터를 링크만 해주시게 되면은 스테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편집을 제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편집이라는 것을 뭐 버텍스를 수정을 하는 그런 편집이 아니라 이미 이제 스테이지가 만들어졌죠. 그 상황에서 이 스테이지를 내가 뭐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편집을 하는 거와 또 그렇게 편집된 것을 저장을 할 때에는 USD 레이어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SD 레이어 에디터는 윈도우스 제너럴 에디터에 가시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웃라인에서 USD 데이터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USD 레이어 에디터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USD 레이어 에디터 창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USD 레이어 에디터 얘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마야에 보면 애니메이션 레이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 된 거에다가 내가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 데이터 위에다가 특정한 값을 얹죠. 물론 이제 머지하기 전까지는 얘가 어때요? 원본 애니메이션 항상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그 데이터 값이 덧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오브젝트 위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USD랑 변경하는 거. 이래서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다른 의자랑 내가 교체하고 싶어. 씬 1에서는 A 의자인데 씬 2에서는 B 의자로 교체를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뭔가 오브젝트 교체라든가 오브젝트를 추가를 한다든가 제외한다든가 이런 편집 작업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이런 레이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 구성은 아마 이제 스튜디오 간에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하고 뭐 부서 간에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 레이어들은 뭐 지금 보시는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제로 한번 꾸며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SD 레이어를 만드는 것은 이 창 오른쪽 상단에서 버튼을 눌러서 USD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레이어라든가 레이어를 만들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USD에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어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샷 중에서 레이어 부서, 샷 중에서 애니메이션 파트, 뭐 VFX 파트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이렇게 구축해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레이어가 이제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애니메이션은 이제 애니메이션 아니라 이제 레이어를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를 내가 움직였어.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세이브 되는 레이어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뭔가 편집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저 파란색 동그라미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고자 싶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마크가 떠요. 그래서 저장을 하라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US 데이터를 내가 갖고 와서 그 US 데이터의 위치값이라든가 걸 바꾸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예요. 굳이 그때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 상태에서 위치를 바꾸면은 위에 이제 마크가 뜨면은 저장만 해주시게 되면은 US 데이터 그 자체의 그 정보 값들을 약간의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야에서 사용 방법이에요. 보면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USD를 대체 사용하면 얼마나 빠르고 USD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예제를 제가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일 로딩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배경을 제가 불러왔을 때 USD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말이 끝나기 전에 벌써 불러왔죠. 그래서 왼쪽은 그냥 일반적인 마야 파일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8.5초, 즉 마야 파일을 이게 한 1.7기가 정도 됐죠. 마야 파일을 불러오는데 한 8.5초 정도 걸렸지만은 얘가 작업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단계까지 총 걸린 시간이 12초 정도 걸렸죠. 근데 USD 같은 경우는 2초. 진짜 빠르게 로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촬영을 했을 때는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컴퓨터에서는 이것보다 더 빨리 열리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작업할 때 프레임 레이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제가 이제 똑같은 씬을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마야 파일은 뭐 마야가 지금 버전 업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파일도 진짜 빨리 열리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되게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얘가 한 평균 20에서 40 프레임, 근데 USD는 거의 2배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USD는 거의 끊기는 게 없이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 이거 아마 그 사전 질문에 물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부담감이 있거든요. 배경이 특히 무거울 경우에는 내가 이게 정확한 애니메이션 스피드가 나오기 위해서 플레이 블라스터도 돌리고 뭐하고 또 컨트롤러 움직이면 버벅거리고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배경을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 그냥 박스 형태로만 중요한 부분만 좀 놔두고 박스 형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 같은 게 뭐냐면은 그냥 폴리건 일반적인 마야 배경 데이터에다가 여기 있는 캐릭터가 지금 리깅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 캐릭터거든요. 뭐 스트레칭에다 FK, IK에서부터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특히 이 캐릭터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3번을 누른 상태예요. 폴리곤 데이터 3번 눌렀기 때문에 되게 무거운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했을 때 스피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거의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2배 가까이 속도가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USD 배경을 갖고 작업한 거는 플레이한 거 끝났지만은 왼쪽에 있는 얘는 아직도 플레이하고 있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도도 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에는 이렇게 배경 같은 거를 USD로 갖고 와서 작업하시면은 정확한 배경값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잡기 때문에 정확한 애니메이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있어요. 엑스포트 하실 때 애니메이션은 이런 리깅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아요. USD에.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마야처럼 작업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USD로 엑스포트 하실 때는 베이크된 상태에서 엑스포트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테스트 해본 게 그 다이나믹 캐시를 이제 엘렌빅으로 구웠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무거운 데이터를 만들려고
제가 이제 메쉬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한 100프레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11기가짜리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냥 엘렌빅으로 했을 때, 그다음 엘렌빅을 불러와 가지고 얘를 USD로 엑스포트 했을 때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얘는 지금 물론 30프레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 프레임 100프레임 갔을 때 그 엘림픽 파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프레임까지 못 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뭐 특별하게 아까 전에 뭐 물론 앞에서 그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물론 파이썬이라든가 그런 거 알고 계시면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쓰실 수 있겠지만은 마야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LMB 기능만 활용을 하셔도 아마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USD를 왜 쓸까? 물론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좀 약간 공부를 해보고 뭐 나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USD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엄청 가볍다라는 거. 이거 저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협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맥스도 USD가 쓸 수가 있거든요. USD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그렇죠. 이제 막 맥스 마야는 각각 그 파일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씬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스튜디오들이 뭐 마야만 쓰지는 않잖아요. 뭐 다양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특히 언리얼도 지금 USD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협업을 하는데 진짜 USD가 되게 뛰어나다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좀 더 USD를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뭐 마야 헬프 파일을 보면 영어로 되게 잘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이 영상을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링크를 같이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깊게 USD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구글에 가서 픽사 USD 딱 치면은 이 USD 여기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은 되게 깊게 또 USD를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저희 이렇게 Q&A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Q&A 세션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사전 Q&A를 저희가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를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Q&A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 요소들은, 저희가, 이렇게 강연에 미리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네. 거기 이제 강연에서 커버하지 않은 부분들, Q&A라고 적힌 부분들을 지금 먼저 설명드리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질문 보면 이제 세 번째 질문, 메타버스 작업에도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제 아까 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리얼에서 USD를 지원하니까 메타버스는 아무래도 리얼타임 렌더링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 리얼타임 렌더링 되는 언리얼에서도 USD를 지원하고, 그리고 어차피 메타버스를 하게 돼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필요한 그 장면을 구성하고 에셋을 만들고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다른 영상 작업과 그 파이프라인 상에서 USD를 사용하신다면은 메타버스 작업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증강현실 AR 분야에서 좀 앞서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USD 스트럭처를 압축해서 한 파일로 제공하는 USDG라는 포맷을 애플이 픽사랑 공동 개발했을 정도로 USD 도입에 앞서고 있는 걸 봐서 메타버스와 관련이 깊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 그럼 네, 이어서 계속 어떤 예, 다른 Q&A의 항목에 있는 드림웍스 질문에 대한 작업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아까 작업은 그 김 부장님 설명하신 걸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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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림웍스에서 USD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파이프라인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제 뭐 스토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오버럴한 저희 파이프라인 설명드리면 이제 맨 처음에 스토리 단계에서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스토리를 먼저 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스토리가 스토리보드로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스토리보드를 편집해서 스토리보드 상으로 일단 그 가편집된 영화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또 이제 아트 팀에서는 비주얼 디벨롭먼을 해가지고 캐릭터라든가 배경, 풀업 같은 디자인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스토리보드랑 이제 비주얼 디벨롭먼이 끝나게 되면 사실 약간 살짝 겹쳐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대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설피싱해서 텍스처링이랑 쉐이딩하고 그다음에 리깅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나중에 라이팅하고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는 언리얼 워크플로우는 뭐 예, 제가 잘은 모르는데 언리얼 그 문서를 보니까 오늘 보여주신 마야만큼이나 언리얼도 USD를 지원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야 플러그인과 유사하게 사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스튜디오에서 USD 활용 방식이 마야 2022에서 들어오는 게 마야 USD가 제가 마지막 봤을 때 0.9였던 것 같은데 0.8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GitHub 보시면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더 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 이거는 아마 오토데스크 쪽에서 데이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 아마 그 아까 그런 식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포인트 인스탄스 부분에서 그 머티리얼 오버라이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향후 로드맵에 있지 않으실까 싶고 이 부분은 뭐 부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 저희도 이제 그 계속해서 USD 같은 거는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이게 공개된 거는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기커브를 참고로 하시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기능들은 업데이트 될 예정에는 있습니다. 예. 확실히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GitHub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오토데스크 말고도 외부랑도 협업을 많이 하고 정보를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놀드 머티리얼 이런 것들도 아마 그 머티리얼을 USD 그 플러그인으로 아마 마야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예, 이제 아놀드 렌더를 사용할 수 있게. 예. 네. 지금 아놀드 쓰시는 분들은 그 사용 가능하고요. 그거는 이제 머티리얼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룩뎁 라이팅 합성 얘기를 하시는데 파일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마야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개인 작업하실 때는 마야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그 마야 데이터를 저장하신 다음에 퍼블리싱 하실 때 USD로 퍼블리싱을 하시는 거고 그러시면 이제 에셋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은 USD로 퍼블리싱 하시면 샷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신 그 스테이지 만드시는 걸 통해서 그 레이어링을 하셔가지고 그 레이어링 상에 그 USD들을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그렇게 샷이 구성이 되면 이후 부서들은 그냥 그 샷 최상단만만 불러드리면 항상 업데이트된 USD로 불러드리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앞에 부서들은 그 본인이 익스포트 하시는 그 USD 그 레이어로만 익스포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는 약간 또 별도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크 상의 USD 파일로 있지만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노출된 버전이 최종 버전이라도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롤백 같은 거는 뭐 그런 버전 관리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펄퍼스도 있고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버전 관리는 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전 질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라이브로 들어오신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한 9개 정도 쌓여 있네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맨 위에서부터 하시면 될 예,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읽어볼까요? 질문을. 네네네. 예. 타사 대비 차별화된 기능들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타사 대비라고 하시는 게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네, 저도. 저도 이 질문 보고 뭐 마야를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USD 같이 그런 거를 네, USD 말씀하시는 자체는 이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타사라고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아마 저희가 사용한 USD랑 뭐 다른 스튜디오가 사용한 USD의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하시는 거라면, 그건 또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질문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질문이 좀 애매했어요. 자, 두 번째, 네. 현재까지 마야에서는 MA와 MB가 씬 디스크립션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제 USD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작업 데이터는 여전히 파일로 하시지만 공유를 위한 데이터는 USD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시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TD가 있는 회사들은 사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USD 같은 시스템이 각 DCC 툴에서 제공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려면 하나의 통합되는 워크플로우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회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마야를 포함한 여러 DCC 툴들이 USD와 통합되는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TD가 전문적으로 없는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열린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에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밍 컨벤션이나 디렉토리 구조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것들을 레이어링을 어떻게 할지 이런 약속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약속들이 잘 만들어지면 그다음 이렇게 아까 보시다시피 마야도 안에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약속대로 이렇게 레이어링과 스테이징을 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마야 USD 플러그인이 공개되었을 때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노드에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스테이지 레이어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최종적으로 쉐이더나 맵 작업까지 마야에서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드로는 사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추후에 플러그인이 더 개발되는지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이거 뭐 김 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는 2022 이전 버전 플러그인 이제 그렇죠. 2019 때 이거 제공됐던 것 예, 같아요. 그거 굉장히 초보적이었거든요. 근데 2022 버전부터는 굉장히 좋아졌죠. 예.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쓰셨던 플러그인은 누군가가 개발을 해놓은 플러그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일본의 어떤 아티스트 분, 어떤 스튜디오인가 거기서 개발한 플러그인을 한번 인스톨해서 써봤는데 뭐 에러도 많이 나고 뭐 마야도 많이 다운이 됐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요 질문 주신 분은 마야 2022 버전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거 마찬가지로 USD 데이터가 모든 마야 데이터를 다 엑스포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모든 시스템이 자기네들이 쓰는 고유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종 그 공통적인 것들은 엑스포트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폴리곤 데이터라든가 커브 데이터라든가 뭐 재질 뭐 조명, 카메라 이런 것들은 특수한 거가 아닐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마야의 USD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호환성으로 더 많이 강화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추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 저도 질문을 하나를 할게요. 저는 캐릭터 모델러로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각자 이제 캐릭터 팀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개발자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이제 폴리곤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캐릭터가 10개의 캐릭터가 나오면 이 캐릭터를 한 씬에 모아서 이제 캐릭터의 스케일이라든지 그런 걸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씬이 다 무거우니까 그 약간 폴리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조금 좀 작게 폴리곤 개수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많은 캐릭터들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좀 번거롭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간에 크기 조절을 잰 다음에 얼마가 몇 퍼센트 스케일을 키웠는지 적어놨다가 번거롭죠. 그리고 원래 스케일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원래 그 SS에 적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USD를 사용을 한다면 그 캐릭터가 아무리 뭐 많아도 그 한 씬에다 다 동시에 불러와서 그 작업을 스케일을 조정하고 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락시 모델을 만드셔가지고 그 프락시 모델이 폴리곤이 되게 적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왔을 때는 프락시를 불러오는데 하지만 그 트랜스폼 정보는 공유하기 때문에 불러온 씬에서 스테이지에서 트랜스폼을 조정을 하시면 그 프락시와 실제 모델이 같은 트랜스폼 밑에 있으니까 똑같이 스케일 그 다운된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적어두실 필요가 없이. 그러면 그 스케일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도 왜냐면 움직일 때 움직임에 따라서 스케일이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모델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 레이어와 모델 레이어, 그뭐 기본 모델 데이터가 있는 그 자체 에셋 자체의 상위 스케일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음, 애니메이션이 먹은 상태에서도 적용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음, 레이어링을 하시면. 이렇게 가볍고 빠르게 USD를 씀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 네.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USD 데이터를 엔진에 넘겨서 모델링 데이터처럼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했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USD 자체가 그 씬 디스크립션 정보도 있고 알렘빅처럼 모델 데이터도 들어가요. 그래서 USD를 모델링만으로 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언리얼은 마야처럼 USD 스테이지를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씬 자체를 USD로 구성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 언리얼 엔진에서의 그 USD 사례 워크플로우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미국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트리플 A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TA 쪽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에픽 차츰 쪽에다 문의를 하시면. 네, 네, 뭐 예. 네. 자, 그리고 렌더링 시 기존 LMB과 속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렌더링에서 차이는 없을 것 같은 게 이미 이제 그 렌더링을 위해서 메모리에 로드가 된 상태에서라 그러면 결국은 지오메트리는 다 폴리곤이고 그다음에 쉐이딩 네트워크는 또 그 각각 렌더링 그마다의 쉐이딩 네트워크이니까요. 그래서 렌더링 자체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렌더링 하기까지 이렇게 불러드리고 이제 작업하시고 특별히 라이팅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SS를 모으는 네, 과정에서.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영빈방님, 아놀드에서 렌더 델리게이트 구현 및 USD 이미징 하이드라 뷰어 마야 2020에서 지원하나요? 일단은 하이드라 뷰어 같은 경우는 뷰포트 상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이드라 뷰어하고 아놀드 하이드라 뷰어 이 두 가지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했을 때 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그 델리게이트 구현 같은 거 이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같은 질문인데 언리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 네, 예, 이거는 지나가 될 이거는 거. 네. 네,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마야 2022 USD 레이아웃에 에셋 버전 컨트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버전 컨트롤러는 이제 다른 솔루션을 쓰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박소연 님이 아까 그 USD 데이터를 엔진에 넘겨서 모델링 데이터 좀 쓸 수 있나요? 라는 거에서 추가 질문인데요. USD 파일로 만든 다음에 애니메이션 키를 줄 수 있나요? 그 이제 아까 USD 파일에 주시는 건 아니고 USD 파일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교체하시는 거죠. 네. 김 부장님도 말씀.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샷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샷건으로 상황을 연동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것은 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나요? 이거는 샷건 그 문서 보시면 예, 예, 있으세요. 이거는 그 샷건 API 쪽을 한번 예, 보셔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예, 근데 예. 이게 마야 쪽도 지금 USD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이 정보값이 올라온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애니멀 로직에서 개발한 마야 리깅 관련 USD 기능도 마야 2022 USD 기능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김 부장님 아시나요? 아, 저는 이게 모르겠네요. 오픈 소스라서 그게 애니멀 로직에서 개발한 게 마야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USD 같아요. 스켈리톤 말씀하시는 건데 아마 음, 지금까지는 없지 않나 싶은데 예, 앞으로 들어오겠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USD 그 오토데스크 USD가 애니멀 로직이랑 협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마 예. 근데 2022를 제가 확인을 완전히 못해서 예. 저도 이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네요. 예. 여기 질문이 하나 지나간 게 있는데 USD 파일을 마야 레퍼런스로 불러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아까 임포트 되는 거 봐서는 레퍼런스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변환돼서 마야 파일처럼 레퍼런스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 레퍼런스를 해서 불러보지는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 불러오는 방식이 딱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를 갖고 와서 임포트하고 예, 변환을 스테이지. 하든가 아니면 예, USB 자체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마야의 레퍼런스처럼 쓰려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 동사에서 아니, 그 PT에서 보여드린 거 마찬가지로 스테이지로 불러오면은 되거든요. 그게 바로 그렇죠. 예, 레퍼런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권장되는 사용 방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애니메이션을 USD로 익스포트 할 때 스캐닝 데이터와 조인트 트랜스폼 정보의 캐시 베이크 데이터로 익스포트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포인트 캐시로 익스포트 되나요?
저희는 저거를 스캐닝 데이터 저렇게 따로따로 안 하고 다 묶어서 그 베이크드 된 지옴으로 익스포트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예, 저걸 따로 스캐닝이나 조인트 따로 하시는 건 아마 게임 쪽 같은데 그걸 다시 저 게임 쪽에서 불러서 다시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건데 근데 하시려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구현하시면 되니까. 예. 네, 여기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혹시 예티 플러그인과 같이 서드 파티 노드의 경우에는 USD에서 읽히기 위해서 파이썬 SPI 단계에서 등록해서 읽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그냥 메타데이터처럼만 정보를 사용하시려면 파이썬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좀 더 이렇게 통합된 다음에 다시 불러들이게 하시려면 C++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음, 아니면 이제 저런 데서 서드 파티에서 USD 지원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짜는 것보다는 저는 서드 파티 회사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예. 음. 그리고 자, 채팅창에도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좀 읽어서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네, 제가 본 거는 USDG 포맷의 경우 현재 일반 VFX 프로덕션에서는 별도 활용도가 있을까로 가셨는데 제 생각에 USDG는 그 USD 스트럭처가 한 파일로 압축된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뭐 다른 회사랑 주고받으실 때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트럭처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으셔서 다시 압축을 풀어서 USD 기존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USDG 파일 안에는 이제 텍스처 정보하고 그 음악 파일, 그러니까 MP3 파일도 다 포함되는 다 거더라고요. 들어가요. 그래서 예. 이게 예, 전체 스트럭처가 다 들어가죠. 예. 그래서 USDG 그 확장자를 zip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게 다 풀면 풀리더라고요. 풀려요. 풀려서 예, 그 안에 맞아요. 보면은 USD 파일 하나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데이터들이 같이 그냥 뭐 압축 파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게 사실 쓰시면 될 그걸 것 같아요. 그 디렉토리 구조는 원하시는 만큼 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장시간 저희 그 발차기와 함께하는 드림웍스 USD 그 엿보기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발표하신 부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설문지 그거 하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그 설문지 조사 그 해 주시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해가지고 업로드하고 그다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한글 문서 있잖아요. 그 링크도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마 그게 이제 설문지 하시면 그거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문지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보다 좋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